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김승학의 국학과 배달국 건설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강의하는 걸 좀 상당히 꺼렸는데, 왜냐면 집안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좀 개론적기도 하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했는데 우리 최경 선생님이 계속 틈을 안 주셔가지고 결국 하게 됐습니다. 주로 이제 김승학 선생이 쓴 배달국 건설 이론이라는 그 책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 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막 그 김승학 연보를 좀 참고하는 것이 그분의 경력을 통해 가지고 그분이 어떤 배경에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배경에 경력과 그 다음에 교력을 갖고 있는지 먼저 좀 참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연보를 좀 작성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설명을 하죠. 1881년에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는 배천김 씨인데 배천김 씨가 세상을 잘 모르더라고요. 배천이 이제 황해도에 있는 그 유명한 온천지인데 사실 거기하고는 별 인연이 있는 건 아니고 일대조 할아버지가 의주로 귀향을 갔어요. 전라 좌수설을 하다가 귀향을 가서 거기에 그냥 눌러 있으면서 본인이 이제 의주인데 이제 나중에 시호를 배천군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배천 김씨가 됐죠. 그래서 저희는 일대조도 그렇게 됐지만 계속해서 주로 이제 변방지대니까 주로 이제 무관으로서 이제 집안이 좀 이어갔죠. 그래서 그냥 평안도 지역에서는 뭐 문과의 급제에도 교수를 워낙 못하니까 무과의 급제 해가지고 대대로 이제 무과 교수를 했던 그런 집안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김승학 할아버지의 조부 때에 와가지고 집안이 몰락을 합니다. 조부가 당시에 사람이 좋아서 그랬다는 소문이 있는데 하여튼간에 그 재산을 갖다 인근 마을에 구휼로서 많이 갖다 바치고 또 그때 이제 난리가 많이 났으니까 난리를 피해가지고 그 지역 그 산골이니까 그 지역으로 많이 와서 그 피난민들 구휼하는 데 다 쓰면서 말년에는 힘들었죠. 그래서 김승학 할아버지가 자랄 때는 아주 최하 그냥 층으로 이제 전락을 해가지고 거의 소장농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학교를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나무하러 갔다가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그 서당에 가는 걸 보고서 쫓아갔다가 거기에서 사단이 돼가지고 이제 학교를 겨우 다니게 됐는데 뭐 학교 다니면서도 이제 요즘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를 다닌 이후에 쭉 해서 증국제라는 데에서 경위학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증국제는 당시에 평안도에서는 박문일 선생, 박문호 형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화서계통의 큰 학자였는데 그 밑에 있던 조병준 선생, 그 조병준 선생이 만든 것이 바로 이 증국제입니다. 증국제에서 경의학을 공부했는데 증국제가 당시 이쪽 평안북도 일대에서는 한 3,000명 이상의 제자들을 길러냈다고 할 정도의 큰 아주 경의학 공부하는 장소였었죠. 그래서 증국제에서 이제 경의학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과거시험을 보러 간다. 과거시험이라는 게 그때 이제 폐지가 됐는데 과거시험이고 정확히는 이제 한문학 박사 그 시험을 보러 이제 갔는데 뭐 이때는 이미 시험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죠. 교수란 사람들 또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보는데 박사 시험을 보는데 무난하게 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사람이 이제 합격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학부에 가서 항의를 했더니 그 학부 그 대신이 입을 막으려고 그러면 당신은 한성고등 사범학교를 보내줄 테니까 차라리 거기 가는 게 실속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한성고등 사범학교를 나왔죠.
당시 뭐 한성고등 사범학교 출신들이 우리가 아는 인물로서 가랑이 병기 같은 분이 이제 거기에 이제 한성사범학교를 나왔죠. 근데 한성사범학교 뭐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여기가 2년 코스인데 한 1년 정도 하니까 더 배울 게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경리학이랑 다 이미 학문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와서 신식 공부를 한다고 해봐야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가지고 한 1년 만에 이제 왜냐하면 여기도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지만 생활하는데 서울까지 와서 생활하는 게 쉽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그만두고 이제 고향으로 가서 여기 이제 연대가 190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제 학교 교사를 합니다. 고향에서. 그래서 학교 교사 생활을 이제 하다가 그 여러 가지 사건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일산 늑약대 여기 이제 한성고등 사범학교 다닐 때가 이제 여기 이제 일산이야. 그 다음에 1907년이 정민년 아닙니까? 조약을 반대하는 시위를 이제 마침 서울에 있어가지고 버리다가 감옥에도 가고 아마 그게 말하자면 독립운동의 시초라고 그럴까 그렇게 이제 됐죠. 그런 후에 이제 학교 선생을 하는데 학교 선생 하면서도 당시에 이제 용의 황제 순종이 그 서쪽 지역 그 평안도 지역 순시를 할 때 그 학생들한테 일장기를 들려주고서 환영을 하게 했는데 그 일장기를 들지 못하게 학생들을 하고 일장기를 개양치 못하게 하는 그런 반대 운동을 하다가 거기에 또 밑보여가지고 무수한 고초를 많이 이제 겪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더 이상 국내에서는 활동할 수가 없겠다 생각하고서 1910년에 이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망명이래야 사실은 평안도에서 강 하나 건너면 안도강 하나 건너면 이제 만주죠.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이 희산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선생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강학을 하면서 남쪽에서는 의병들이 일어나서 하는데 왜 북쪽에는 의병조차 일어나지 않느냐, 도대체 젊은 사람이 뭐하냐 이렇게 좀 꾸지람 비슷하게 들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그 기화로 해가지고 그럼 서간도에 가서 군사를 키울 수 있는 데가 있는지 못 모르고 이제 고종사촌 한 사람을 꼬셔가지고 둘이서 만주로 이제 들어갔던 거죠. 만주 들어가서 그때 들어갔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 만주 사건들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왔던 그 경험이 사실은 있었죠. 그래서 만주로 망명한 이후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만주에 가면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면 농사를 지어가지고 돈을 만들고 그걸 통해 가지고 군사를 키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서 농토를 사지는 못하니까 임대를 해가지고 뭐 수십만 평을 임대해가지고 했는데 뭐 알다시피 그 우리 서간도에 갔던 이회영 집안도 마찬가지로 간해에 일찍 서리가 내려가지고 망하고 또 맞을 습격해서 망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 망하는 바람에 결국은 아마 1912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립육군 간무당이라고 하는 군 사관학교로 들어갑니다. 요거는 그때 당시에 그 북경 정부에 있던 서세창이라는 사람이 이제 설립을 한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교장이 그 장장님 마적 출신이었던 장장님이 그때 이제 동삼성 성장이었죠. 그 장장님이 교장을 하고 있었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게 아마 1923년에 여기 간무당을 다녔다고 하면 1912, 3년에 다녔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중국 군관학교 간 거는 아마 처음이 아닌가. 사실 이거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 간무당에 간. 왜냐 간무당 이 봉천은 제가 조사한 바에는 희산밖에는 여기 출신들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굳이 출신 따지면은 장장님의 아들인 장학량이 여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일찍 갔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아버지한테 듣기로는 희산 할아버지가 입군 간무당을 6개월 속성 코스로 나왔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제가 할아버지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친필로 쓰신 자료에 1년 6개월 정상 코스로 아마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얘기로는 강무당 저기 단기 코스로 했는데도 총은 잘 쐈다. 누워가지고 담벼락에 총을 쏘면은 이름까지 새길 정도로 총을 잘 쐈다. 뭐 아버지가 같이 다니시면서 겪은 거니까 뭐 아버지가 아들한테 거짓말은 안 했겠지. 하여튼 강무장 출신. 그러니까 전통적인 공부했고 신식 공부했고 그 다음에 무관 공부까지 했고 좀 이런 좀 특이한 이력이죠. 신구학을 하고 무관 학교까지 이제 공부했죠. 이렇게 해서 있다가 대체적으로 1919년이 되면은 3.1운동을 기여로 해가지고 만주에 본격적인 무장단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주로 유림계에서 만들었던 의병 출신들이 만든 대한독립당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돼서 여기에 이제 재무부장을 하게 됩니다. 재무부장을 하게 된 이유가 아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그 아까 얘기한 그 조병준 선생의 수제자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일대에서 많은 그 학통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대한독립단 그 다음에 대한독립단에서 이제 일종의 지부를 국내에다가 조직하고 거기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군자금을 쓰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재무부장의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대한독립단뿐만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조병준 선생은 만주 관전현에서 평북 독판부라고 하는 임시정부 연통제 기관이죠. 거기에 독판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선생한테 인사차 찾아갔더니 그러면 국내로 가는 김에 우리 연통제 독판부 연통제도 조직을 같이 해라. 그래가지고 대한독립당하고 평북 독판부 연통제 이 두 개의 임무를 다 같이 가지고 와서 평안도, 평안남도, 북도, 심지어 황해도까지 가가지고 한 52개 지회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할아버지 그 자서전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노인들이 많이 있는 단체나 그런 데는 대한독립단, 의병단체인 독립단 지구를 설치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학교나 이런 신식학교나 이런 데는 평북 독판부 그런 연통제를 많이 조직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한 군자금을 모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대한독립단 1919년 말이 되면은 그 중국 서간도 지역에 여러 개 단체들이 생겨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19년이 되면은 한족회가 생겨나고 서로군정, 한족회 산하에 서로군정서, 그 다음에 독립 대한 청년단 연합회, 그다음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 또 대한독립단 거의 같은 지역에서 생겨납니다. 같은 지역에서 생겨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서로 충돌이 되죠. 왜냐하면 서로 군자금, 왜냐하면 여기 있는 교민들을 상대로 군자금을 모집해야 되고 병정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상충하니까는 부딪히게 되죠. 자,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통일된 조직을 만들자 해가지고 지금 얘기한 한족회라든지 세 개 단체가 연합을 해서 그 대표를 이제 임시정부로 가게 됩니다. 상해 임시정부로 가서 임시정부 도산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서간도에 독립군 통일단체를 만들려고 하니까 협조를 해달라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1919년 말에 갔는데 1920년 8월이 되어서야 광복군 사령부라는 명칭을 지어줍니다. 근데 이건 두 가지 이원 체제예요. 광복군 사령부는 대개 군사 단체고 또 하나 광복군 참리부를 하고 있어요. 광복군 사령부, 광복군 참리부 이것이 한국 독립운동에서 잘 알려지지 않는 게 그 이후에 만들어진 광복군 총령이라는 것 때문에 묻혀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정통적으로는 광복군 사령부와 참리부입니다. 그래서 광복군 사령부는 대한독립단에서 활약을 했던 조명선 선생이 이제 사령부 사령관이 됐고, 그 다음에 광복군 참리부장은 아까 얘기한 조병준 선생, 평북 독판부 독판이었던 그 조병준 선생이 참리부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됐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못해가지고 광복군 총령에 조병준 선생이 들어가서 격리부장을 했다 뭐 이런 잘못된 일본 기록까지 했는데
일본 기록은 참리부장이라는 것을 격리부장을 잘못 기록을 해놓은 것이고, 나중에 오동진 선생이 30대인데 조병수 선생이 거의 뭐 60대가 넘은 사람이 그 밑에 가서 격리부장을 했다. 이건 말이 없어. 제가 처음에 반박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격리부장이라는 게 유명한 소중한 자리고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연세가 많은 분도 독립운동사를 자료로만 이게 보게 되면 이런 또 오류가 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서간도라든지 만주독립군 뭐 이런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스승과 제자의 그 고통이 상당히 까다롭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이 이때 희산이 임정으로 갔을 때 그 전에 많은 분장을 모았다고 그랬죠. 비밀리에 그 자금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비밀리에 무기를 구입해 옵니다. 이거는 갈 때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비밀리에 갔죠. 그래서 임정에서 도산을 통해 가지고 상해에서 무기를 해가지고 거기 240정 기록에 난 240정이고 탄환 수만 발을 준비했다 이렇게 가지고 오죠. 그래서 그 비밀리에 가지고 와서 광복군 사령부를 처음으로 무장을 합니다. 이전 우리가 아는 대로 신흥고등학교도 무장이 없었어요. 훈련할 때 전부 다 박달나무로 된 총을 가지고서 훈련을 했던 거죠. 그런 것을 보고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가서 무기를 사와가지고 서반대에서 본격적으로 사실은 무장이 된 게 아마 이때 처음일 거죠. 그래서 광복군 사령부가 무장을 해서 여기 아까 8월 중 정도 이제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부터 그게 12월까지 그 압록강 일대 평안도를 넘나드는 그 압록강 일대에서 뭐 한 78회 정도 교전이 있었다. 왜냐면 무기가 있어야 국내로 들어와서 싸울 수 있는 거니까 그 전에는 안마 싸우고 싶어도 무기가 없으면 국내에 들어와서 뭐 습격 이런 걸 할 수가 없죠. 뭐 이분들은 대개 이제 국내로 들어가고 국내 출장 간다고 하는 출장 갈 때는 반드시 권총이라도 있어야 들어가서 습격을 하고 돈을 빼오든지 뭐 사람을 죽이든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이제 무장이 됐죠. 이게 나중에 이제 독립운동사적으로는 흐름을 보면 광복군 사령부가 이제 해체가 되는 게 이제 바로 해체가 되는 게 1920년 10월 달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청살리 전투가 일어나서 청살리 전투를 기화로 해가지고 일제가 한 2만 명을 갖다가 만주에 풀어왔죠. 우리가 흔히 경신참변이라고 하는데 그 참변이 일어나면서 광복군 사령부에서도 일본하고 정면 대결을 할 수 없으니까 전부 분산해서 그 숨어 들어가 있었죠. 그러면서 그때 광복군 이영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그 오동진 선생이죠. 그 오동진 선생이 만든 것이 광복군 총령이라는 것이죠. 이 오동진 선생이 누구냐면 도산의 제자입니다. 대성학교 제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도산의 명령하에 의해서 광복군 총령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임시정부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광복군 총령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 연결되어 오는데 이거는 지금 없어져 버리고 광복군 총령이 이제 주도한 것 같이 이렇게 독립운동사에 나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고서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광복군 사령부를 분산시켜 놓고서 할아버지는 어디로 가냐면 상해로 다시 들어갑니다. 상해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궁리하게 상해로 이제 가는데 상해로 갈 때 아마 여기서 거금을 가져갔던 모양이에요. 자서전에도 그 얘기 나오는데 중국 경찰한테 붙잡혔는데 뭐 소지품 중에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수상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임정 개통인 거를 알고서 이제 석방됐다고 할 정도인데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결국은 독립신문을 만들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19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이광수가 만든 독립신문이 있었죠. 그 이광수가 만든 독립신문은 임시정부 자금 가지고서 독립신문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광수가 애인이었던 허정숙이 이제 상해로 왔을 때 같이 도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제 같이 국내로 이제 탈주를 하게 되면서 그 이광수는 그렇게 탈주를 했는데 이광수 밑에 이영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영업
부장을 맡은 사람인데 이 양반도 가만히 있어 봐야 상해에서 더 있을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자기도 국내로 들어가는데 무슨 국내로 탈출하게 되면 무슨 공적이 자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독립신문 인쇄소를 갖다가 장소를 갖다가 일본 영사관에 고자질을 하고서 이제 국내로 투신하게 되죠. 그러니까 신문이 정지된 건 물론이고 인쇄소의 그 시설을 전부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그걸 일본한테 직접 빼앗기는 건 아니고 여기가 프랑스 조개니까 일본이 프랑스 조개 압력을 해가지고 프랑스 영사관에서 이걸 전부 다 압수해갔죠. 그러니까 뭐 전혀 신문을 더 이상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던 거죠. 그런 상황에 이제 희산이 거길 가서 독립신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도산을 만났더니 도산하고 이제 상의를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인성학교도 제대로 이제 인성학교가 이제 초등학교였죠. 교민들 인성학교. 그 다음에 무관학교도 하다가 제대로 지금 안 되고 그리고 독립신문도 이렇게 됐고 그래서 뭘 할까 하는데 도산이 추천하는 것이 그래도 상해에서는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선전하는 게 가장 이로울 것이다. 그래가지고 독립신문 가서 그 인쇄시설을 다 찾아옵니다. 이게 찾아오게 되는 게 당시에 희산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광무당 들어갈 때 중국 국적을 취득했었어요. 왜냐면 거기 들어가려면 중국 국적 아닌 사람은 사관학교를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때 김탁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중국 국적 이름으로 그거를 인쇄시설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돈이 어디서 저렇게 했냐 보니까 나중에 제가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는 우연하게 일본 첩보자료에 보니까 김승학이 군자금 5만 원을 모았다는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돈 가지고 그때 당시에 5만 원이면 요새 돈으로 치면은 한 근 70억 정도 되는 그 돈입니다. 아마 그 돈 가지고 와서 결국은 물론 다른데 지원이 조금씩 있었지만은 그 돈 가지고 와서 결국은 1921년부터 26년까지 독립신문을 할 수 있었던 왜냐면 이때는 아시다시피 임시정부가 뭐 자금을 지원해줄 여력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신문을 계속 하는 와중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중문판을 만들어요. 중문판이라는 것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중문판을 만들었는데 왜냐면 독립신문은 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거지 중국 사람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중문판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아마 중문판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중문판을 만들어 그때 당시엔 25개 성인가 하는 그 성에다가 전부 다 무료로 다 배포를 해가지고 한국에 이런 식으로 독립운동 한다는 것을 이제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독립신문을 하면서 일각에는 이제 그쪽에 상해에 있으니까 뭐 임시의정은 의원도 하고 그다음에 임시정부 항모총장 뭐 이게들 부침이 심했을 때죠. 항모총장 이때는 뭐 항모총장으로 이제 이때는 뭐 이승만 박사가 탄핵도 당하고 하던 막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항모총장이 될 수 없었고 항모총장 대리로 역할을 이제 하다가 1926년쯤에 이제 사건이 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26년쯤 되면 무슨 사건이냐면 만주에서 정의부하고 다른 부서하고 서로 좀 내부 분란이 좀 일어나죠. 그래서 서로 죽이고 막 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그것을 독립신문에서 사설로 해가지고 만주에 정의부를 좀 비판하는 그런 사설을 냈더니 정의부 쪽에서 왜냐면 만주에서 정의부가 가장 세력이 제일 컸거든요. 정의부를 좀 비판하니까 정의부에서 자금 보내주는 것도 끊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할아버지 테러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할아버지가 더 이상 왜냐면 그 전에도 이제 임정 자체 내분도 많았었죠.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염증이 나가지고 할아버지 기록에는 더 이상 염증이 나가지고 여기 다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뭐 자리도 다 그만두고 신문사도 그만두고 어디로 가냐면 당시에 포드에 조병준 선생이 거기서 의민부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기록에 의하면 거기에다 단군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단군 배례를 지내면서 그 의민부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선생님을 찾아서 지금의 내몽골 포도로 이제 가게 됐죠. 가서 선생한테 있으니까 얼마 안 있어가지고 사람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육군중앙 참의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육군중앙 참의부가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또 자꾸 길어지는데 육군중앙 참의부가 일대가 백광훈 선생인데 백광훈 선생이 아까 얘기한 정의부 쪽 사람들하고 한테 암살당해요. 내분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2대 최석순 참의장은 우리가 잘 아는 고마령 전투에서 피살되고 3대 윤세용 선생이라고 윤세복 선생의 형되는 그분은 3대 참의장 하다가 사회주의 재상인터내셔널 그 대회에 간다고 참가한다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참의부가 비어 있는 거죠. 사실 육군중앙 참의부는 말 그대로 정확하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중앙 참의부예요. 임시정부에서 만들어준 건데 물론 임시정부가 뭐 지원해주거나 하진 않았지만 명목상에 임시정부의 산하단체로 돼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임시정부에서 사람을 보내야 되겠는데 보낼 사람이 마땅치가 않죠. 왜냐하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만주에 가면 견뎌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주 사람들은 임시정부를 취급하지 않죠. 심지어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총알 피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저거냐. 그렇기 때문에 참의부는 만주에서 인연도 있고 임시정부 상해도 아는 사람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적임자가 어떻게 보면 희산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포도까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가주십사 해가지고 일꾼중앙 참의부 제4대 참의장이 되면서 이때는 참의부 이제 성격이 조금 바뀝니다. 완전 무장 단체에다가 이제 그 지역의 그 민전까지 이제 관할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3부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참의부, 그다음에 정의부, 신민부 이 세 개가 이제 정립이 되는데 이 세 개가 또 정립이 되니까 아까 같이 그런 또 불상사가 일어나죠. 그 같은 지역 물론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내서 교민들을 어떻게 나누느냐, 또 세력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정의부가 제일 이제 세력이니까 정의부는 정의부 중심으로 이제 통합을 하려고 하고 나머지 이제 참의부나 신민부에는 신민부대로 독자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면서 이제 3부 합작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3부 합작 회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결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이제 이분들이 회의를 자기 지역을 떠나가지고 이제 길림에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길림 쪽에서 이제 회의를 몇 달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활동하던 지역이 일을 못 보니까 다시 거기로 들어간다고 하다가 일본이 일제가 이거를 미리 영탐했다가 그 들어가는 길목을 지킨 거죠. 그래서 희산도 체포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고 얼마 후에 김동삼 선생도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있다 30년 되는 김좌진 장군도 암살당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또 이제 되면서 3부가 각각 따로 두 개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국민부라는 걸로 분열이 돼가지고 국민부가 조선혁명당, 그다음에 조선혁명군 이렇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양세범이 건드렸던 조선혁명군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계통에서 한 거는 혁신의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혁신의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한국독립당, 그다음에 한국독립당 밑에 분되어서 한국독립군, 한국독립군은 지청천 장군이 사령관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주 30년대가 되면은 두 개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혁명당하고 그다음에 한국독립당은 각각 30년대 여기서 이제 만주국이 성립된 이후에는 중국의 구국군들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쌍성보 전투니 뭐 대전자령 전투니 하는데 하다가 나중에 다 이제 관내로 들어오게 되죠. 왜냐하면 만주에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게 거기 출신들이 정식 군인들도 있지만 그 구국군들이 대개는 옛날에 마저 출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일본군하고 그 만주군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게 이겨서 싸움에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물건을 노획하는 거가 중심이었죠. 그래서 싸우다 보니까 싸움 끝나면은 그 사람들 전부 다 물건 가져가기에 바쁘고 뭐 이런 형태가 되니까 도저히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싸울 수가 없다. 희생은 우리가 지금 주로 싸움은 우리 독립군들이 다 싸우고 그 사람들은 마적 출신들이기 때문에 뭐 제대로 전투 대원을 뭐 같이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싸움은 우리가 하는데 물건은 자기네가 다 뭐 이래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대개 이제 마침 그때 백범 김구나 이런 분들이 그때 황포군관학교에 이제 한국 독립군 특별반을 만들면서 여기 있었던 지청천 장군이나 이런 분들을 교관으로 모셔가면서 대거 이제 관내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좀 길었습니다만. 자, 그래서 감옥에 와서 한 5년 3개월 신의주하고 평양 감옥에 있다가 그 다음에 감옥에 나온 다음에 임시정부로 합류하려고 했더니 그때는 이제 바로 이 시기입니다. 임시정부가 계속해서 32년 윤봉길 위사 사건 이후에 한 군데 상해에서 정착 못하고 피신하게 되죠. 그래서 항주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중경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이때 임시정부로 이제 가려고 했더니 사람이 기별이 와가지고 선생은 이미 감옥에 갔다 왔으니까 더 이상 일제체에서 걸려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만주에 남아가지고 임시정부하고 만주를 연락하는 북경 기밀기관을 좀 운영해 주십시오. 이때 천진에도 기밀기관이 있었어요. 그 안정근, 안중근 의사의 사촌이죠. 그 양반이 있었고 북경 기밀기관을 그래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그래서 북경의 서성, 지금의 북경대학이 있는 그 근처에 여관을,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 하려면 여관이 그래도 은닉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앞에 두 동을 사가지고 앞동은 정상적인 영업하는 여관으로 만들고 뒷동은 이제 그 비밀 연락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오고 가는 독립운동가들 숙소를 이제 제공하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북경 기밀기관을 운영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것도 이제 얼마 안 가서 발각이 되는 게 천진에 아까 얘기한 안정근이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젊은 친구가 이제 천진에 들어오는데 천진이 왜냐하면 동양의 첩보의 중심지였었어요. 일본에서도 그렇고 중국의 나무이사, 그 다음에 우리 독립운동가, 또 몽골 사람, 뭐 각 나라면 러시아, 전 세계의 첩보의 본산이 사실은 천진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천진이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기밀기관장이 젊은 사람으로 바뀌면서 이 사람이 미인계에 팔려가지고 발각이 되죠. 그래서 사람이 급히 와가지고 할아버지를 피신하라고 해가지고 할아버지 사실은 임시정부를 찾아 또 가다가 길들이 이때 이제 전쟁을 할 때니까 길들이 다 막혀서 가지 못하고 다시 만주로 들어와서 만주 몽골 국경지대에서 이제 그런 만주하고 연락하는. 그래서 아마 이때 할아버지가 그동안 독립운동사 자료 모았던 것을 사람을 시켜가지고 전부 다 중경에 있는 백범한테 보내서 백범이 나중에 귀국해 들어올 때 세꾸러미의 그 자료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이 나중에 한국 독립사를 쓰게 된 그 자료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여기서도 그래요. 만주 몽골 국경지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내몽골 그쪽 지역인데 그때 당시에 그 위에 이제 아버지나 얘기 들어보면 항상 마차 2대를 대기시켜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어느 쪽이냐 항상 몽골 초원 쪽으로. 그래서 적이 들어오게 되면 항시라도 피할, 왜냐면 초원지대로 피신하면은 그건 뭐 찾지 못한다는 거죠. 몽골 초원으로는 항상 빈마차 2대를 항상 대기시켜 놓고 이런 첩보 활동을 했다가 저희는 이제 1945년 광복이 되면서 의주로 이제 해상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독립신문학과 석강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임종국무회의, 요거는 해방 이후 정복이죠.
해방 이후에 들어온 다음에도 들어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국내 지대장을 이제 했다가 이제 정리가 좀 되니까 바로 또 독립신문을 석관을 하게 됩니다. 뭐 시사의 입장에서는 독립신문을 상당히 미련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독립신문, 사실 이때 독립신문이 다른 사람이 먼저 독립신문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독립신문이라는 제호를 사가지고 그때 동시에 해방하는데 환율을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0,000원 돈을 주고서 신문적으로 사가지고 독립신문의 이름으로 석관을 하게 되죠. 그래서 46년부터 49년까지 하게 됩니다. 49년에 폐간이 되는 계기가 된 게 또 뭐냐면 49년 백범이 암살당하죠. 암살당할 때 사설에 이승만 정권의 저거다 뭐 이런 암시를 주는 사설을 썼다가 거기서 정관 되게 됐죠. 이 동신문 당시에 석관해가지고 대한민국 공보처에서 나온 그 석관 허가서는 저희한테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석관을 했던 것이 있고, 근데 이건 뭐 나중에 얘기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됐다 49년대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결국 피난 가서 못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피난을 간 상황에서 그래서 요거는 해방후 전국에서 임시정부 국무위원하고 그 다음에 대한독립축성군민회 부위원장 그 다음에 한국독립당 감찰위원장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저도 이제 한국독립 임시정부사를 쓰면서 그 얘기를 썼어요. 그냥 우리가 45년에 임시정부가 끝난 것이 아니다. 해방되면서 끝난 것이 아니고 나는 48년 8월 14일까지가 임시정부다. 왜냐면 이때까지 이같이 임시정부 국무위원 임시정부 국무회의를 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임시정부에서 할 때 나를 찾아 들어가지만 들어가서 1년 이내에 국민에게 임시정부 정권을 이양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톤이 미군정한테 간 건 아니잖아요. 그때 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걸로 소위 바톤 터치를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 45년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 미군정 3년 하다가 대한민국 48년 수립됐다. 이거는 역사 흐름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48년 8월 15일까지 임시정부가 국내에서 계속 그 흔적을 이어갔고 그것이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정식 생기면서 글로 이양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62년에 건국훈장 수여했고요. 64년에 이제 돌아가시고 그 이듬해 한국 독립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독립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해 만주에서 이제 쭉 조사했던 그런 자료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토대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 한국 독립사도 사실은 사연이 좀 있죠.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상해에 처음에 독립신문 하러 갔을 때 여기 상해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박은식 선생이 있었어요. 박은식 선생도 박문일 선생의 제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는 제전제자가 되는 거죠. 박은식 선생하고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 스승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신문을 처음에 할 때 박은식 선생을 모셔다가 독립신문 사장으로 또는 주필로 앉혔던 이유가 바로 그런 관계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그때 이제 박은식 선생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통사를 쓰지 않습니까? 한국 통사. 통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통곡한다는 의미의 나라를 빼앗긴 통곡의 역사가 통사고 그 다음에 나라를 찾기 위해서 피 흘린 역사가 혈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박은식 선생이 그 책을 쓸 때 할아버지가 자료도 좀 도와드리고 하면서 두 분이 그런 약속을 했다는 거죠. 자, 나라를 잃은 통곡의 역사, 통사, 그 다음에 혈사를 썼는데 이제 나라를 찾게 되면 우리가
급붐의 독립운동사를 씁시다.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됐다는 거죠. 그 의무감, 그 사명감 때문에 희사는 계속해서 그런 자료들을 모으고 해방 후에 끝까지 한국 독립사를 쓸 수 있던 그 상황이 됐죠. 사실은 이거는 어려운 저였습니다.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희산이 일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군부대의 최고 사령관이었으면 일본 그 일제가 희산한테 문초를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군대 배치가 어떻게 되냐, 무기로 나서면 사실 이거보다 희산이 고초를 겪은 거는 그 독립운동 자료 어디서 숨겼느냐, 이것이 아주 최고의 저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팔다리가 다 부러질 정도의 고난을 받으면서도, 고문을 받으면서도 절대 이 자료가 어디 있다는 것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한국 독립사가 살아남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뒤로 하나 좀 보여주세요. 교력은 사실은 저는 이 대전교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교력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르고는 할아버지가 써놓으셨던 거 하고 그 다음에 김동환 선생이 그 할아버지 책을 쓰면서 써놓던 거 참고해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1922년에 대전교육교 그랬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상해 독립신문 할아버지 상해에 갔을 때 아마 여기에서 이때 당시에 서희도 본사가 이제 상해에 있었고 그 서희도 본사의 전리가 그때 박은식 선생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은식 선생하고의 그런 그 대종교적인 관계도 있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사승의 관계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아마 거기서 대종교육교 하게 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김동환 선생은 아마 조병준 선생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대종교육교 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여튼간에 여기에 독립신문 하면서 서희도 본사에서 영계미 참교육이 시작이 돼서 직역까지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만주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는 대전교하고 연관이 되지 못하다가 해방원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직책을 맡은 걸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부산에 가가지고 1955년에 대전교 부산지사에 전무까지 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할아버지는 서울로 바로 올라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많죠. 독립신문도 복간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사 만드는 이 일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라오려고 했는데 서울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올라오지 말고 당분간 부산에 계십시오. 네. 또 올라오면 백범과 같은 그런 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엔 할아버지도 강경파였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에서 상당히 요주의 인물로 이제 찍혀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희는 부산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 같은 것도 보면 부산에 우리가 점포동에 가가지고 이제 집을 진짜 피난민촌에서 나와가지고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이제 갔는데 거기 보면은 저희 집에는 옛날에 그 순찰함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순찰한 그거를 적어놓고 가고 그 다음에 선거 때는 가족들이 밖에 못 나가게 또 적어놓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또 남자들이 가서 취지 못하게 심지어 저희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뭐 희산의 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저기 어디니까 해운공사 부두에 가가지고 부두 노동하는 것도 못하게 해가지고 그런 남자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해가지고 저희 집안의 어머니하고 할머니 부녀자들이 집에 당시에 이제 큰 정원이나 거기서 장미 꺾어다가 팔고 이런 행상을 하면서 이어갔죠.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참 일제시대 때 많이 당했지만 일제시대 당한 것보다 자유당 정권 때 더 참혹하게 당했다는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고 그래서 희산 할아버지도 올라오지 못하고 1953년에 그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를 만들어요. 편찬위를 만드는데
여기도 뭐냐면 시내에다가 사무소를 만들면은 형사가 와가지고 집주인을 압박해가지고 쫓아내게 하고 이러니까 부산에서 그거조차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그 상황에서 결국 부산에서 활동을 못하고 뭐 그런 식으로 있다가 결국은 4.19 때 이승만 정권이 물러가자마자 할아버지는 단독으로 혼자 올라오셨어요. 어머니 혼자 올라오셔가지고 또 뭐냐 동심을 복관해 모든 걸 그 전에 이미 부산에서 제4차 복관사까지 다 써놓으셔가지고 올라오시면 그걸 하신다고. 근데 이미 그때는 연세가 80대 되신 분이 뭐 또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또 옛날 활동하실 때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더 이상 활동을 못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배달적 이상국 건설 방향 이거는 할아버지가 기록하신 대로 여기도 이제 그렇게 돼 망명의 행정로 부 단적 이상국 건설 방향 해가지고 뭐 단기 4272년 신의주적 감옥의 구체됐을 때 구성했던 것이다 해가지고 배달적 이상국 건설 방향 이렇게 있는데 당시에는 뭐 종이들이 없으니까 이게 단적이 표지일 거예요. 단적 표지에다가 이렇게 쓰고 속에는 이제 원고지 그걸 하기 위해서 원고지를 한국 독립선언대에서 원고지를 했던 그 원고지에다가 쓰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쓴 건데 이거는 할아버지 말씀대로 감옥에 있을 때 좀 구성을 했던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이건 뭐 저는 사실 중요한 거는 몰랐는데 김동완 선생이 이걸 보고서 이런 것이 있었고 이게 배달적 이상국이면 이건 대종교 사상에 분명히 담겨 있는 그런 것일 것이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국가연구인가요 거기 이제 자료를 좀 저거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했던 거죠. 저는 뭐 그 전에는 뭐 읽으면서도 이것이 뭐 정확히 대종교적인지 뭐 어떤 건지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용입니다. 내용을 이제 보면은 배달적 이상국 건설 방향, 배달적 이상국 건설이라는 것은 아마 제가 대종교는 깊이 모르는데 이제 대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나 다 암묵적으로 다 생각을 했던 이런 사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대종교인들은 우리가 이제 일반 독립운동가들도 그렇죠. 독립운동가들도 나중에 뭘 만듭니까? 건국강령이라는 걸 만들죠. 그 건국강령은 뭡니까? 나라를 찾게 되면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세우고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다. 이상국도 아마 그런 걸 쓸 겁니다. 배달적인 나라를 찾게 되면 독립 이후에 이 대종교 입장에서 어떻게 나라를 건설하고 할 것이냐. 일종의 배달국 이상향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걸 건설하는 그런 방향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다른 분이 여기에 대해서 한 것은 잘 모르겠고 이제 희산이 한 거를 좀 정리해 보면 대체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민족의 유래를 보니까 시기를 한 7천여 년 전으로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민족의 큰 유래를. 그래서 그 범위를 백두산 송화강에서부터 황하 북쪽까지 이렇게 판도를 보는 거죠. 물론 이거는 뭐 지금의 학계에서 얘기하는 판도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고 대개 황하 북쪽까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넓은 판도고 그래서 여기에 처의 중심을 태워 보키시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한다고 하면 황하 중심으로 건국한 배달족 중에 풍류족의 하나가 태워 보키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것을 7천년 전으로 이렇게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단군 황조부터 이제 된 것이 상하강 중심으로 건국해서 9개 족속 이번 뒤에 이제 다시 나옵니다만 9개 족속의 삼천당부 통해 가지고 여기 한 4,400여 년 전에 우리의 집계였던 배달적 역사 이렇게 이제 본 것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중국의 구주를 설명하면서 중국 구주의 3배가 되는 영토. 사실 중국 구주라는 것은 황하 남쪽에서부터 양자강 북쪽이죠. 지금 중국 역사에서 보면 이걸 터무니없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중국 발상이라는 것은 지금의 하남성 일대 조그만
그 지역에 불과했던 것인데 이거를 뭐 상당히 늘려 가지고 이제 했고 그래서 중국 구주라는 게 되게 황하 남쪽에서 양자강 북쪽 이것도 이제 상당히 크게 벌려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3배가 되는 영토가 단문 시대부터 최소한 고구려 광개토 대왕 때까지는 우리가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거의 한 3,000년 3,000년간 동아 대륙에 우리 배달적이 석권을 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저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신라놈들 하면서 신라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적대적인 신게 뭐냐면 신라가 당나라라고 짜가지고 우리 역사를 다 망치고 우리 민족을 다 망쳤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신라와 당의 미력을 해가지고 지역을 갖다가 엉뚱한 지역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래서 요하 서쪽에서부터 익주까지 저는 익주가 지금 정확한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요하 서쪽에서 익주까지 800여리를 당나라에 할양을 하고 그 다음에 요하 동쪽에서 압록강까지 700여리는 신라 영토로 한다. 이후에 이 지역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요 나라가 금나라 등데 만주의 청나라에 이제 위치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요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서쪽의 땅과 동쪽의 땅이 있는데 요하 서쪽은 당나라에 할양을 하고 요하 동쪽은 최소한 그 신라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이후에 여기에 영토가 더 축소가 되면서 요나라, 금나라, 청나라가 그 지역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당나라가 밀려를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얘기하는 영토가 축소가 되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영토가 축소가 되었던가. 그 다음에 국서와 보물을 당나라에 양도했다. 저도 어렸을 때 들은 얘기는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라를 빼앗기면 제일 먼저 나라를 침범하게 되면 제일 먼저 강탈해 가는 것이 두 가지다. 하나는 그 나라의 역사, 또 하나는 그 나라의 보물. 이 두 개를 강탈해 가는 것이 기본적인 역사다. 그래서 당나라가 고구려를 점령해 가지고 점령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져간 게 바로 고구려의 역사. 물론 이 고구려 역사는 그 윗대부터 내려온 역사라는 얘기죠. 그런 역사, 그 다음에 가지고 있었던 보물, 국복 보물들, 이거 뭐 보물은 특히나 보물은 뭐 당연히 이제 침략하게 되면 가져가죠. 그래서 국사와 보물을 가져가서 역사를 가져가서 우리 역사가 중국에 피탈당하면서 중국이 말하는 중국이 이후에 그 우리 역사를 갖다 왜곡해가지고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는 것이 바로 이런 역사를 다 강탈해가지고 가서 이제 만들었다. 그래서 청나라 강희제 때는 그런 중국 내 역사서를 다 모아가지고 사고 전서를 만들어서 이것을 네 군데 보관을 했다고 그래요. 이 네 군데를 보관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항주 도서관에 있었는데 바로 상해에서 독립신문 희산이 할 때 사람을 보내가지고 항주 도서관에 있는 사고 전서에서 단군조, 부여조, 고구려조의 역사를 필사를 했다는 것이죠. 저희 집안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얘기지만은 여튼간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저도 이제 아버지한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도 이 저기 필사해온 영토적을 봤는데 뭐 한반도가 아니고 만주 일대 넓은 지역까지 영토 그림이 그려져 있는 지도를 아버지도 봤다고 하고 그게 지금 어디가 있냐 물어봤더니 저희가 희산이 먼저 해방 후에 남한으로 내려오시고 저희는 47년도에 저녁에 그 밥하는 뭐 밥을 지어가지고 연기가 모락모락 나서 사람이 있는 걸로 하고 몸만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들이 중요 자료나 이런 것을 갖다가 저희 외갓집에도 그 옆에 의주 월화면인데 거기에 소로 한 3마리를 갖다 실어다 줬는데 거기에 실어다 줬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얘기로는 그것이 그 노인네들이 보관을 잘했을 텐데 보관을 너무 잘해가지고 땅속에 묻었으면 영원히 묻혔을 거고 그걸 차라리 북한 인민군한테 빼앗겼으면 그게 어디도 살아남아 있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같은 이런 것이 필사해 왔던 것이 그래서 사고전서에 보면은 분명히 이 시기에 이런 영토에 대한 지도 이런 국경지대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뭐 우리나라에서 사고전서고 좀 아는 척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뭐 그 사람이 일생 그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 일생을 봐도 다 볼 수 없는 그 자료들이죠. 여행이 이제 당시에 이제 독립신문을 하면서 독립신문을 할 때도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근처에 많이 모였죠. 상해에 많이 모였으니까 그분들이 가가지고 이제 항저도서관에 그나마 있는 거 필사해 왔다. 그래서 여행이 이게 나중에라도 이제 발견이 되고 하면은 또 좋은 역사 자료가 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형태 이후에 이제 또 넘겨주세요. 또 하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이제 소중하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제 위서를 작성하게 되고 그것은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김부식의 삼국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국사는 우리 역사를 상당히 축소해가지고 거의 한반도 역사를 이제 만들어놨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하고 이거는 뭐 당시 뭐 대중교계통 인물이라든가 또 우리가 잘 아는 단재 신채원 선생이라든가 다 똑같은 역사 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희산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침략을 많이 받아가지고 소실됐다고 하는데 중국 5천 년의 역사에 보면은 우리보다 더 많은 침략이나 병변을 당했는데도 중국은 살아남아 있는데 왜 우리만 없어졌냐? 이것은 고구려 사보가 당나라에서 집중 약탈당했다. 그래서 약탈당한 이후에 우리의 역사는 완전히 왜곡된 역사로 중국 당나라가 만들어 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고구려 사고가 약탈되면서 역사가 거의 소중화 역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한번 위조가 되는 게 일본 제국주의 강탈의 우리 역사 다시 위조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식민 사관에서 영토와 저기 역사가 다 위조가 되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일제시대에 그나마 좀 남아있던 사서들까지 전부 다 털려가지고 지금은 거의 이제 털려 남아있는 것이 이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본이 대표적으로 얘기한 것이 단군이 뭐 신무천황의 아우다. 그래서 그때는 뭐 이게 아주 상당히 유행한 할아버지나 옛날에 이거 아주 자주 얘기하시던데 단군이 신무천황의 아우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의 연대로 따져봐서 되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만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만주 땅이 이제 배달적의 보금자림의 낙토다. 여기서 만주라는 것도 저도 옛날에 가보지 않았을 때는 만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만주는 황무지고 뭐 황폐한 땅이고 이렇게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한테 만주 땅이 이러니까 무슨 소리냐? 만주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진짜 소출이 많이 되고 꽂으면은 그냥 저절로 나는 데가 만주 땅인데 왜냐면 만주에 계셨던 분들은 만주 땅이 물론 황무지 지역도 있겠지만은 곡식이 잘 되고 뭐 좋은 땅이라는 것이 아는데 무슨 만주가 황폐한 땅이고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땅 같이 인식하는 건 잘못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만주는 배달족의 보금자리의 낙토다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저도 인식이 이제 좀 되더라고요. 희산이 좀 만주 곳곳에 많이 또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고구려 유적지도 많이 돌아다니셨고 그다음에 가는 데마다 뭐 고구려 분묘들 그다음에 석조 이게 여기 이름을 써놓으셨어요. 석조로 된 말구유. 뭐 고구려 같은 경우 많이 키우고 했으니까 그 말구유가 요새 우리는 대개 이제 나무로 깎은 말구유들은 많이 있는데 석조 말구유가 많이 있었고 돌절구라든지 뭐 다듬이돌, 뭐 고구려 수선 이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보통 아는 것인데 하여튼 희산도 만주에 그러니까 1910년부터 19년까지 만주 돌아다녔고 그 다음에 참의부 시절에도 만주 돌아다녔고 그 외에도 만주 돌아다니고 만주는 곳곳에 많이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만주
중국의 그 지도자들, 몽골 지도자들, 그다음에 희산 이렇게 해서 뭐 영수회담들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있어서 만주 지역은 뭐 거의 곳곳 뭐 백두산도 뭐 당시 기록에는 여러 번 올라갔다는 기록도 있고 저기 한데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희산하고 같이 만주 이제 길을 가는데 갑자기 가다니 큰 비 앞에 서가지고 그거를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보니까는 한자도 아닌데 그걸 보고 있어가지고 아니 저거 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여진 문자라고 하면서 여진 문자를 아세요? 그랬더니 예, 이전에 좀 배웠지. 그래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그걸 또 어떻게 들었냐 하면은 우리 집안에 그 김득황 씨라고 해가지고 그 저기 그 민족사 나중에 연구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때 만주 관리를 좀 했어요. 그 일제시대 때 그 고등문관 패스해가지고 만주 관리할 때 그분이 이제 물론 이제 이쪽 기록에는 이제 친일파를 나와 있지만 할아버지하고도 이제 연계가 돼가지고 정보도 저거 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중에 뭐 만들었냐면 그야말로 내무 차관하고 이제 동방아동복지회 뭐 저것도 하고 한 양반인데 그분이 나중에 저걸 한다고 그 여진하고 그 만한 사전을 만든다고 해서 실제로 조그만 사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하고 얘기하면서 한국에는 이제 여진말 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옛날에 만주 있을 때 여진말 하는 사람을 조금 알았고 그다음에 할아버지가 여진말을 좀 해가지고 좀 배우다 말았다고 하면서 이제 한국에 아는 사람은 거의 나밖에 없어가지고 그거 만들려고 하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본에 가서 중국 대만에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봤더니 일본에 갔더니 여진말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뭐 얇은 서책자인데 그 여진 그러니까 만주 한만 사전을 만드셨다고 해요. 그거 보면서 그거는 내가 왜냐면 희산도 아까 얘기한 거죠. 평생 뭐 학자였으니까 뭐 얘기 들어보면 평생 저렇게 하고 다니면서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 학자였으니까 아마 그러면 또 관심이 또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기록된 게 주민 분포를 이제 되게 보죠. 조선족, 만주족, 고수신족 뭐 이렇게 이제 북부여족 이렇게 했는데 진락계족, 솔론족 뭐 이거는 나도 이게 일찍부터 했던 게 김교훈 선생의 신선미세 보면 진락계, 당마자 뭐 이런 게 좀 나오는 그런 쪽이죠. 그래서 아마 휘산의 이런 것도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김교훈 선생의 대종기와 서적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상당히 어떤 신단 민사라든지 상당히 같이 연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또 듭니다. 만주 땅에 배달족 2천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또 우리 한반도에 3천만 명이 있다고 하면 양쪽에 다 합치면 한 5천만 명이다. 그러니까 5천만 명으로 우리가 충분히 배달족 이산국을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으셨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만주 땅 북쪽, 그다음에 남쪽, 남북쪽 후대 이제 남북조 사관이라고 할까 이게 또 이제 좀 연결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또 생각이 들죠. 배달의 영토를 이렇게 보셨더라고. 동쪽으로는 창해가 어디니까 동쪽으로 우리가 동해를 되게 이제 창해라고 하는데 거기서 태평양 연안까지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 태평양 연안 이런 황당해가지고 무슨 무엇을 아메리카까지인가 그건 아닌 거고 아마 태평양 연안은 되게 이쪽 북쪽으로 되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강우 선생도 이 영토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강우 선생도 보면 동해에서 달달해역 이렇게 얘기해요. 탈탄 또는 달달해역. 거기 이제 되게 이제 이쪽에 있는 하바롭스크 뭐 그 근처까지 이제 얘기하는 아마 같은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쪽은 그 지역까지, 그 다음에 서쪽은 동쪽 연안 황하에서부터 동몽골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뭐 제가 강호 선생 걸 보니까 강호 선생은 서쪽은 내몽골 경계 이쪽 지역으로 이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동쪽 연안 황하 지역까지 이제 그래서 동몽골 지역까지 이제 서쪽을 이제
대한해협, 대한해협은 대한해협을 건너서 대마도까지를 이제 우리 땅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소개해드리면 희산 할아버지가 애국가를 쓸 때 물 아래서부터 대마도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걸 보고서 되지도 않는 이런 걸 이상한 걸 쓰셨다 했는데 하여튼 옛날부터는 우랄이라는 말을 그때는 뭔지 모르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한참 서쪽인데 우랄에서부터 항상 써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랄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랄부터 대마도까지 이거 항상 쓰셨는데 하여튼 그런 개념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대마도까지가 우리의 영역이다 하는 것이 이제 항상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강무 선생은 사실 대마도에서 한 수 더 떠가지고 동진아해까지 이제 남쪽 경계를 이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때 대종교 인물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우리의 판도들 이렇게 이제 배달적인 영토를 넓혀본 것이고 그다음에 특이한 것이 이제 북쪽입니다. 북쪽에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흑룡강 지나가지고 뭐 여기 그 소해 뭐 여기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우랄산 여기까지 보고 있었다는 거죠. 저건 아마 글쎄요 이쪽 배달족의 어느 시점에 우리가 정착이 되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강토 영역 우리가 요새 이제 생각해 보면은 아마 초기에는 그 유목민족이었고 유목민족들은 대개 뭡니까 중앙집권제가 아니고 연방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넓은 영토를 말 타고 다니면은 영토에 대한 개념이라는 게 불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 하에 옛날엔 저기까지 우리가 손 닿았다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정리된 것인지 뭐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대종교 쪽에서 얘기하는 영토하고 또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는 제가 좀 자세히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배달적 종족을 되게 이제 우리가 흔히 그 부족설 이런 걸 많이 얘기하죠. 남방적, 백현, 풍현, 방묘 이렇게 이제 보는데 부족은 뭐 흔히 이제 대종교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우리 전통적으로도 부족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해왔던 건데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게 어떤 것을 이렇게 하는 건지 저게 뭐 옛날같이 뭐 색깔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어떤 방위 개념이라든지 이런 걸로 족속을 나누는 건지 이거는 뭐 나중에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형태로 저 족속을 분리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요하 서쪽의 이제 백성은 당나라 등 중국 쪽으로 일찍이 동화되었고 요하 동쪽에 있던 인민들은 나중에 요, 금, 청 등의 중국 쪽으로 지금 행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평부 지역, 영평부 지역은 북경의 북쪽 그쪽에 거기에는 고죽국 국민들, 거기 뭐 옛날에 고죽국이 있었다고 해요. 고죽국 국민도 이제 다 그다음에 산동 지역에 있었던 이런 어함내, 전, 사북 이런 나라들, 그다음에 하남 성지에서 그 서북 우리가 흔히 서원왕이 다스리는 서북 이런 것이 다 지금은 중국인화되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거는 뭐 우리 고대에서 잘 알려진 대로 뭐 진시황 이후에 뭐 산동하고의 경계가 되면서 없어져 동화되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이때 이미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들 대종교에서 역사관은 최근에 이제 이런 고대사 우리나라 그 소위 제야에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미 대종교 계통에서 오래전부터 이런 역사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반도 내 족속하고 만주적, 부여적, 혁신족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소련, 중국, 일본, 미주 교민들을 합쳐서 수만리가 되고 국민 5천만 명으로 홍익인간의 도덕효가 평화민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 배달적 이상국을 만드는 토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상국의 배경은 아까 얘기한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지리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역사를 그나마 공부를 합니다만 역사학자가 가장 사실 중시해야 될 게 지리 개념인데 우리는 지리하고 역사를 따로 분리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지리적인 개념 위에 역사 문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리적인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역사 자체가 정확히 정리가 되질 않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미 이거 보면은 지리적인 개념부터 쫙 먼저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자, 지리적인 개념을 대충 보면 우랄산맥부터 해가지고 한쪽은 골든산맥, 천산산맥에서 히말라야 산맥 줄기고, 한쪽은 뭐 흥계와 흥활령으로 백두산 줄기고, 백두산 천지는 북쪽으로 또 강이 어떻게 흘러가고 송화강, 흥령강, 그다음에 두만강, 압록강 이렇게 전개가 되었다는 지리적인 그래서 개념이죠. 큰 산 우랄에서부터 해가지고 차츰 이렇게 산맥이 전개가 됐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백두산계 하나만 놓고도 남계, 북계로 나눠가지고 남계는 우리나라 한반도 지역 이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북계는 대개 만주를 해서 몽골 지역까지 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계 산맥과 북계 산맥 여기에서 지리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바로 이런 지리적인 개념 위에 이제 역사적인 개념을 정리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족 이상국의 입지라고 그럴까, 이거는 제가 그냥 정확한 입지를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해놨는데,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배달국 이상국의 입지는 전 큰 틀을 놓으면서 어디에다가 일종의 도읍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아마 그거를 정리해 놓은 것가 아닌가 싶은데, 자, 서북쪽으로 개관산, 봉황산, 금속산, 음보산, 황금산, 뭐 여기서 아는 거는 뭐 봉황산 정도밖에 모르겠고, 이건 뭐냐면 서북쪽으로는 이런 산 있는 대개 봉황산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봉황성 있는 지금의 현재 봉황성 그쪽 일대 산들이 딱 연결돼 있죠. 그래서 뒤에 배경은 이렇게 하고 전면에는 압록강을 앞면으로 봐서 대개 도읍은 앞에다가 물을 두고 뒤에다 산을 두고서 도읍을 정하는 아마 그 위치로 정리를 한 거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오룡배, 구룡포 일대를 수도로 설정한다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놨는데, 이게 구룡포라는 것은 정확히 찾을 수가 없고, 오룡배라는 것은 어디냐면 지금의 단동 북쪽에 제가 오룡배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단동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그 평원 일대, 그리고 그래서 앞에는 압록강이 있고, 압록강 지금의 신의주로 말하자면 그게 일종의 항구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이것은 대개 수도를 정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서울대 지리학자된 최청직 교수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에 우리가 저거 할 때 어디다가 지명을 합니까? 그래서 교화에다가 하면서 한강하고 임진강이 흐르는 거기에 배도 들어올 수 있고 저거 할 수 있고 그 지역, 그 다음에 우리가 개성에 잡아가지고 국제적인 도시 개성이 됐던 것도 예성강 따라서 거기에서 예성강 쪽에 따라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본 걸로 치면은 이게 압록강하고 뒤에는 배경은 이런 배경에 오룡배, 아마 오룡배 구룡포 하게 되면 오룡배 근처가 어떤 지명이 아닐까 싶은데 그 이때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에는 압록강, 단동, 그 단동을 중심으로 그 뒤쪽 그 평원지대, 거기는 상당히 좀 평원지대죠.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동쪽으로 가면 관전에 좋은 완전 또 산골이 되고, 그렇게 더 뒤로 쭉 가면 이제 되게 만주 평원지대가 되고 이제 그런 지역인데, 그런 배경하에 이제 하지 않았나요? 이건 뭐 구상을 한 거니까 이건 뭐 그다음에 국채는 공하고 뭐 그때는 당연히들 이제 그분들은 공하고를 당연히 했겠죠. 그다음에 오경 9부 18주라는 전통적인 여기에 따라서 북쪽 남쪽을 경계를 한 거죠. 북쪽은 물론 만주 지역이고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이제 좀 틀어졌는데 오경을 북에 3경, 남쪽에 2경, 그 다음에 9부는 북쪽에 6부, 남쪽에 3부, 18주는 12주, 6주 이렇게 나눠가지고 만주 지역하고 한반도 지역에 이거를 5경, 9부, 18주로 나누어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북쪽은 대체로 농업지대, 남쪽과 도서지역은 공업지대, 그다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아마 피산이 나름대로 이상국 입지를 선정한 그런
가서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해산의 애국가인데 이건 저는 뭐 옛날부터 이 얘기는 많이 들어가지고 할아버지가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우리나라 애국가 부를 때마다 헷갈려가지고 어렸을 때 많이 헷갈렸는데 이제 애국가를 항상 이렇게 이제 적어 놓으시고 앞으로 애국가를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이제 저한테도 그렇고 이제 저희 삼촌들한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 백두산하 삼천당거 한대모여 한배님의 건국하신 우리나라 만세. 이게 이제 1절이죠. 그다음 후렴은 똑같습니다. 무궁화 화려한 금수강산 배달민족 배달나라 기리서강산.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강산 삼천리라고 했는데 양반은 삼천리가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뭐 우랄에서 대마도까지 수렵 수말기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게 대종교 계통의 어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런 애국가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백두산 삼천당 그다음에 높고 둥근 백두산은 우리 민족 기상이며 맑고 깊은 천지물은 우리 결의 정신일세. 그다음에 삼재의 우랄산부터 대마도까지 수륙수말리 우리 선조들이 살을 씻은 보금자리라. 그다음에 이 삶과 이 정신을 모두 합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와 살아가세. 그래서 무궁화 화려한 금수강산 삼천리가 아닌 금수강산 지형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글쎄 이런 것이 대종교 안에서도 이런 개념들은 다 있었을 텐데 이런 형태의 무슨 애국가나 아니면 어떤 청가들이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국가는 사실 이건 일찍 저거 됐는데 어느 날 어떤 신문 기자가 와가지고 내가 이게 지치고 있으니까 내가 이게 뭡니까 해가지고 그 애국가 난 대서사의 애국가였더니 이런 애국가 처음 봅니다 해가지고 그 양반이 막 신문에 한번 내면서 이게 대외적으로 좀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책을 한 소개했죠. 이게 뭐 이정 선생 이름으로 됐던 신단민사 해방 후에 나온 거죠. 이정 선생 이름으로 된 것인데 이거는 이거 판은 지금 해방 후 판이에요. 그때 당시에 상해 판은 아니고 이건 해방 후 이제 판으로 저희 안에는 이제 김교영 선생 쪽으로 돼 있고 이거는 지금 뭐 많이 있는 것이고 신남민사 안에 이건 아마 나중에 아버지가 정리하셨는데 그 민족계통도 그냥 세분화 시켜가지고 정리를 좀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횟수까지 좀 정리를 해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신단민사 민족계 해가지고 뭐 신시시대 그다음에 배달적 쭉 해가지고 그다음에 요거는 공개가 안 되고 옛날에 김동완 선생하고 같이 프로젝트 할 때 조금 풀었는데 서감숲이라고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한시도 적고 국문시도 써놓고 하신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찾아가지고 서감이 뭐냐면 부산에 피난 가가지고 돌로 이설기 집 지었다고 해서 서감이라고 했는데 그 서감의 숲이 여기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불망가 해가지고 뭐 잊지 마세요. 또 이것도 다 뭐 민족적인 천고 천비 우야사 뭐 인간 사정 살피사 뭐 백두산하 삼천부라 한대모와 건국하신 우리 배달 나라보다 이런 내용인 것이고 그래서 이 불만과 잊지 마세요 노래가 상당히 많고 뭐 이런 데다가 또 뭐 시도 써놓고 그다음에 또 뒤로 가면 뭐 한시도 막 이렇게 격렬히 써놓고 하시는 저게 있어요. 다 먼저 저기 김동완 선생하고 아마 정리를 하다가 다 했는데 이게 저장이 돼 있나 모르겠네요.
스캔해가지고. 요거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나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뭐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제가 어렸을 때 배우던 천자문이에요. 이게 희상 할아버지가 집안에 이제 증손자가 처음으로 태어나니까 사랑해서 딱히 할 일은 없었는지 이런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천자문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맨 앞에는 이제 천자문이에요. 천지라나 우주홍황 이렇게 천자문을 했는데 천자문을 다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천자문 반절만 하고. 참 재밌는 게 좀, 이게 좀 특이하죠. 천자문을 한 반 정도 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성시들을 쫙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실용적인 한문 공부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성시들 이렇게 한 경우가 있고요. 나중에 한번 찍으세요. 그래서 선시들 뭐 부시, 양시, 경시까지 다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다 그 글자 뜻을 맞춰 바람과 네오와 뭐 전기와 눈과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상중, 하, 내, 외 이런 식으로 이제 실용적인 한문, 천자문이 아닌 실용적인 한문, 그 다음에 숫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상당히 실용적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닭이라든가 뭐 개라든가 소, 말, 양 뭐 이렇게 쭉 했죠. 그 다음에 그거만에 나무 이름 다 저기 했죠. 그 다음에 이게 기억나는 게 이제 뱃니, 밤열, 대처조, 감시 이 했잖아요. 이걸 이렇게 가르쳐 주고서는 제 손을 잡고 시장을 가요. 시장을 가서 감 하나 이렇게 사면서 이것이 감시다. 또 밤 하나 사시면서 이게 밤율이다. 완전 시청각 같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상당히 그때 보통 무조건 천자문 달달 외우는 게 그였는데, 이 양반은 천자문은 앞에 좀 중간쯤 가르치고 실용적인 거를 가르쳤다. 왜 이거 소리하냐면, 사실은 우리 천자문은 중국에서 온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천자문 같은 게 있어요. 다산 정약용이 이천자문이라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이천자문이라는 것은 그 운에 맞게끔 해놨어요. 지금 얘기한 동서, 남북, 뭐 상하, 좌우 이런 식으로. 근데 딱딱하니까 외우기가 쉽게 돼 있는데, 사실 천자문은 우리가 외우기에 계통이 없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 계통이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 뭐 하늘천 따지 앞쪽엔 되는데 뭐 1월 공강부 이쪽에 가면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정확하게 해놓은 게 다산의 이천자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가람이 줄 때 책을 출판해냈는데, 세상에는 그것도 그것도 오지 않더라고요. 시중에 나와 있어요? 시중에 뭐 지금은 거의 없어요. 나온 지 한 10년 됐어요.